무슨 그 영역인지를 확인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한 27문 정도를 준비하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DBMS 사용 이전의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 운영체제의 지원으로 여러 파일에 나누어서 데이터를 연구, 저장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문제가 이거고요. 보기가 이렇게 총 4개가 주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문서 관리 시스템, 파일 처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이렇게 총 4개의 보기가 주어졌는데 답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3번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출제 범위가 교재에서는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첫 강의 시간에, 저희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DBMS 사용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에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래머 사용자가 이 파일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쓰기 하는 이런 형태의 파일 처리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DBMS가 제한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일 처리 방식의 데이터 관리가 갖는 문제점은?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BMS라는 것은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처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단 보기는 이렇게 4개가 주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보세요. 4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데이터에 대한 종속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중복, 그 다음에 무결성 훼손, 그 다음에 동시접근 이상이라고 하는 4개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느 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독립이 굉장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는 데이터의 동속의 문제였지 데이터의 독립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1차식, 바로 교재에서는 1.2점 1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종속이 되면 이런 형태의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이 전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DBMS의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나 설명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묻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4개가 주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추상화, 자기 기술성, 데이터의 공정한 변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안전성이라는 4개의 보기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데이터에 대한 값뿐만 아니라 이 값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까지 같이, 이런 것들 메타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저장하고 있는 DBMS의 특성을 바로 우리가 자기 기술성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교재에서 1.3.1절에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1차시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DBMS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특성을 바로 자기 기술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DBMS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같이 잘 알아두시면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인 구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의 집합으로 데이터 타입, 데이터 연산, 의미, 및 일관성, 제약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 방식,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구겨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양식에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야지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고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기는 4가지입니다. 인스턴스, 스키마, 데이터 추상화, 데이터 모델 4가지인데요. 답은 바로 4번이죠. 그렇죠? 데이터 모델 자체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 관리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체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도구를 반드시 데이터 베이스는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에서는 1.4.4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1차시 때 설명드렸던 건데요. 바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체계를 바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또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한 영역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구조화된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DBMS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DBMS에게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요청을 해야겠죠. 그 요청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모호하지 않게끔 표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언어들이 제한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DDL과 DML. 물론 DCL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이터 정의 언어, 즉 DDL과 데이터 정의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기능하는 DML, 데이터 조작 언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금 질문은 데이터 정의 언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데이터 조작 언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보기는 4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 틀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조화된 곳에다가 데이터를 사용자가 접근하고 또는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데이터 조작 언어겠죠. 답은 1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1차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데이터 정의 언어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즉 이분과 불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정의하는 또는 수정하는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가지고 오는 검색해오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조작 언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데이터 조작 언어겠죠. 자, 6번 문제인데요. DBMS를 개념 논리, 물리적 스키마로 분리하고 각 단계 간 사상을 통해서 구조화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 개념적 스키마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뭐라 그러죠?
기억나시죠? 하지만 가물가물하시다가 하면 보기를 보시면 어떤 걸까요? 답은 1번 3단계 구조, 연속 구조, 다비계층 구조, 단일 구조 중에서 어떤 걸까요? 답은요 바로 1번 다단계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DBMS의 3단계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네, 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은요 바로 교재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차 시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3단계로 구축하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과 그 다음에 물리적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DBMS의 표준격에 수행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DBMS를 만약에 자주 사용하실 그런 형태에 대한 생각이시라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 개념적 이 3단계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어떤 문제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비즈니스 규칙을 저장하여서 중간 계층을 섭입하여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잘 무엇인지 모르시면 잠깐 강의를 멈췄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 자체가 좀 길어서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들의 역량이 높아져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모든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운영 관리만 서버가 하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서 2계층과 3계층 구조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뭐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 즉 아키텍처를 잡아나가는데 2계층 구조냐 3계층 구조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보기가 이겁니다. 2계층, 3계층, 4계층,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구조. 일단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니까 중앙 집중식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계층과 3계층 나눴습니다. 답은 어떤 걸까요? 먼저 서버 1계층,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1계층,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규칙을 저장하는 중간 계층, 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중간 계층으로 들어오면서 서버 하나, 중간 하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하나, 그래서 3계층으로 구성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3계층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바로 지금에서 요구하는 것이겠죠.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벌써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는 바로 이 교재 1.8.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의 1차 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서버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2계층과 3계층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계층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 두 개로만 구성되고 3계층은 서버, 중간, 애플리케이션 서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렇게 세 단계로 만들어지죠. 3계층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즈니스 규칙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가 다 바로 중간 계층인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있음으로써 어떤 비즈니스의 규칙이 변동되면 2계층은 모든 클라이언트의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3계층을 구성하면 중간 계층은 간단하게 바꿔서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 범위를 기준 조사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행하는 세부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즉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다시 내부적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도축, 분석, 기록 단계였죠. 그렇죠? 그 단계 중에서 이 어떤 단계를 묻느냐, 그러니까 어떤 단계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보기는 세 가지입니다. 물리,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분석, 기록인데요. 구축하기 위한 목표, 범위, 이런 것들, 즉 조사 범위를 결정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즉 이러한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바로 뭐죠? 답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답은 2번 도축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은요 2.1.1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바로 강의 2차 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에서 도출은 필요한 퍼포먼스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분석은 그렇죠? 기능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바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가 정리하는 단계예요.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단계는 상호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는 단계가 바로 기록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인 바로 도출 단계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입니다. ER 모델의 구성 요소 중 실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객체와 구별되는 유무형의 사물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인 것 같은데요. ER 모델링,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ER 모델은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구성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체 집합 내부에는 여러 개의 속성이 있다. 이 정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무형 사물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중에서 유무형의 구분되는 사물을 뭐랄까? 바로 개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금방 맞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교재 2.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의 2차 시 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구성이 되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 예를 들면 사상수라든가 참가지라 조건, 그 다음에 강한 관계 개체 집합 또는 약한 개체 집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유무형으로 구별되는 것, 이 사물들을 바로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개체들의 모임을 바로 개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개체가 아니라 개체 집합입니다. 아시죠? 자, 그럼 10번째 문제인데요. 개체 집합의 각 개체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속성의 집합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있는 설명일까요? 즉 어떤 개체의 이 값은 각각의 개체들을 서로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개체 집합에서 유일한 값이다. 유일한 값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체 집합에는 여러 개의 유사한 개체들이 있으니까 개체 집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각각의 개체를 구분한대요. 그렇죠? 자, 보기는 이겁니다.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렇겠죠?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유사한 형태의 개체들이 모였을 때 이런 각각의 개체를 구분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키 속성이라고 그러고요. 키라고 그러고요. 이런 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은 바로 키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교재
2.4절에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강의 2차시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무슨 말 잘 모르겠네라고 하면 얼른 이 부분 가서 교재나 강의 다시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요구사항이네요. 이 요구사항에 대한 ER 모델 결과를 올바르게 표현된 학생 개체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서의 학생 이름은 이름, 학번, 학과, 주소로 구성된다. 속성들이겠네요. 학번은 입학연도 학과 코드 및 1년번호로 이루어지고 학과명은 학과 코드를 동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대요. 일단 학생은 4개의 속성으로 구성돼요. 그렇죠? 각국이 모델 1, 2, 3, 4로 줬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지만 그냥 속성은 또 4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번은 답이 아니에요. 2, 3, 4, 4번 중에서 보면은 학번이 입학연도, 학과 코드, 그 다음에 1년번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의 속성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복합 속성이라고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명이라는 것은 학과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 바로 유도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복합 속성에서 내부의 또 다른 의미는 세부적인 의미는 들여쓰기 하고요. 유도 속성은 그 끝에 괄호를 쳐서 함수처럼 만든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에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속성에 대한 부분은 바로 2.2.3절에서 설명되어 있고요. 2차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단순과 복합, 그 다음에 단일값과 다중값, 그 다음에 저장과 유도 속성이 무엇인지 부분한 내용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ER 모델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용과 요구사항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을 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실용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물음을 해보세요. 고객은 이러이러한 값으로 구성된다. 5개의 값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번호가 단위로 구성된다. 속성 2개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사상에 관련된 관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고객 개체 집합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게 뭐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화번호는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 고객번호로 고객을 구분한대요. 그렇죠? 고객번호는 키속성, 전화번호는 가중값 속성.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키속성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가중값 속성에는 집합처럼 뽕트를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표시한 건 답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은요, 바로 2.2.3절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ER 모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이 부분 잘 알아주시고요. 자, 고객과 계좌 개체 집합 사이에 소유관계 집합에 대해서 사상수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사상수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런 형태의 관계에 대한 참여, 제약 조건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 바로 화살표와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고요. 하나의 계좌는 단 한 명의 고객에 의해서만 소유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 대 계좌는 1대 다의 관계입니다. 1대 다로 표현할 게 2번과 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여 제약 조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고객 중에서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도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 고객은 소유에 대한 어떤 이 관계 집합에 대해서 일부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일부니까 한 줄.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번, 3번 다 답돼요. 자, 그런데 모든 계좌는 반드시 그 계좌를 소유하는 고객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계좌는 소유 개체 집합에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요. 모두 참여는 두 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일단 어디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다 제가 표현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재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2.2.4절과 강의 2차식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참조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13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기에 주어진 모양이 표죠. 딱 봐도 벌써 관계형 모델에 대한 문제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여기 빈칸이 통 이렇게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통 4개에 대한 빈칸이고요. 이 각각의 빈칸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지 그거에 대한 용어가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자, 보기에 4개가 걸렸습니다. 1번, 여기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표에서 어떤 머리탱이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인데 6개에 대한 어떤 이름에 대한 순서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것들 바로 그 릴레이션의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2번은 이런 형태의 표에서 세로 한 칸의 세로가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2번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컬럼이라고 얘기하죠. 컬럼, 필드, 속성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자, 3번 가로 한 줄은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레코드 또는 투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차수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에서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하죠. 4번은 지금 이런 스키마에 맞춰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인스턴스. 그 말 그대로 맞죠.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교재 3.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세 번째 차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션, 이 일반적인 2차원 형태의 표와 매우 유사하지만 용어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용어에 대한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14문제밖에 못했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떤 릴레이션의 특징을, 릴레이션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각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컬럼 사이에는 순서가 없고 이름과 값의 쌍으로만 구성된다 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자, 릴레이션이 표와는 다르게 가는 4가지 특성이 있어. 뭐냐면 레코드가 유일해요. 컬럼의 순서가 없어요. 레코드의 순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컬럼 값은 항상 원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4가지 특성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 중에 어떠한 특성에 대한 설명인지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컬럼 사이에 순서가 없대요. 벌써 이거 딱 보면 답이 뭔지 아시잖아요. 답은 컬럼의 무순서성이죠. 그렇죠? 이 4가지 특성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제 나왔다고 무조건 답은 3번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컬럼의 무순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의 특징, 4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우리 교재 3.1.2절 우리 강의에서는 3차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두 개의 릴레이션 사이에 명시되는 제약 조건으로 한 릴레이션에 있는 레코드가 다른 릴레이션에 있는 레코드를 참조하려면 반드시 존재하는 릴레이션만 참조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명시한다라는 건데요. 관계형 모델에서의 제약 조건도 4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영역, 그 다음에 키, 참조, 그 다음에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가 영역, 키, 그 다음에 참조, 그 다음에 계층별서. 그렇죠. 4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일까요?
일단 창조하려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만 창조할 수 있다. 이거 바로 기본키와 외래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제약 조건인데요. 바로 창조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네 가지 특성 중에서 보기 네 가지 중에서 답은 바로 4번이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내용 잘 몰라도요. 여러분들 이 창조라는 단어 보시면 여기 바로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4번이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보다는 네 가지의 제약 조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답은 4번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이 네 가지의 설명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바로 3.1.2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시에서 이 네 가지의 제약 조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런 형태의 지금 이해할 가이어그램이 원래부터 공식 단계에서 관계형 모델로 이런 형태의 가이어그램을 변경을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변경될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관계형 모델의 스키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개체집합은 두 개. 그러니까 스키마가 릴레이션이 두 개가 나오겠죠?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너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죠? 자, 이런 1대 다의 관계일 때는 몇 개 어디로 간다? 다 쪽으로 간다. 계약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다 알려졌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겠습니까? 일단 4번은 다들의 관계일 때 만들어지니까 답이 아니고요. 그렇죠? 외래키가 다 쪽으로 가 있는, 즉 계략 중에 있는 게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 번호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래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상하죠? 이건 재미적 관계 대표인데 이런 것들 없죠? 즉 뭐냐면 답은 1번. 이렇게 즉 각각의 속성이 각각의 컬럼 값이다. 컬럼이 되고요. 그렇죠? 딱 기본 키인 고객 번호가 다 쪽에 있는 계좌 테이블에 있는 계좌 릴레이션에 있는 곳에서 창조되고 있는 외래키로 1번이 가장 명확하게 변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변환 방법은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3.2.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강의 세 번째에서도요. 이 변환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스키마를 갖는 구조가, 릴레이션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사가 있고요. 이 강사가 개설한 강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느 강사가 어느 강좌를 개설했는지 강사 번호가 창조되고 있고요. 그 강사가 주요 잘하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종목 테이블도 이렇게 분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잘 한번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자, 강좌명이 요가인 강좌의 강좌번호, 강사명, 강좌번호를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관계 대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강좌의 강좌번호, 강좌명, 강사번호. 그런데 강좌명이 뭐라고요? 요가랍니다. 자, 강좌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조건이 바로 강좌명이 요가인 레코드를 검색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바로 시그마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 연산을 통해서 조건을 아예 전달을 듣고 어디서 강좌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바로 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내용은 관계 대수를 설명하는 곳에서 바로 여러분들 3.3.1절 그리고 3차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관계 대수 연산식입니다. 홍길동 강사의 종목을 출력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키마를 한번 공부를 생각해보세요. 홍길동 강사를 검색해보려면 일단 강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사의 이름은 강사 테이블에 존재하고요. 그 강사가 잘하는 종목은 바로 어디 있냐면 종목 테이블에 있어요. 즉 검색해오는 조건과 회화에 대한 레코드에 대한 조건과 그 다음에 출력되는 정보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죠. 이럴 때 뭘 쓴다? 바로 맞습니다. 조인 연산자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조인 연산자를 제대로 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일단 조인을 해야 되니까 나비 모양의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조인해야 되는지 그 조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번처럼 조인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인하고 다 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조건이부터요. 홍길동 강사래요. 그러니까 조인하고 나서 셀렉트 연산을 해야겠죠? 바로 그 부분이 4번에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면 홍길동 강사가 가리키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강사의 홍길동의 이름과 그 다음에 종목명과 그 종목 이름과 그렇죠? 그 다음에 강사 번호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뭐냐? 종목에 해당되는 컬럼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바로 프로젝트 연산을 써야겠죠? 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한 연산자의 결과가 다른 연산자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그 연산자의 결과가 다른 연산자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세 번이나 연산을 쓰는 좀 어려운 형태의 연산식이긴 한데요.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3.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테이블의 스키마 정의, 테이블 삭제, 테이블의 스키마 변경 및 대학 조건을 명시하는 SQL 언어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우리 앞부분에서 유사한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SQL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 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반적으로 SQL이라고 하는 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건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 데이터 조작 언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SQL 영역을 우리가 바로 데이터 조작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국어 통이 잘 아시죠? 4.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교재 4차 시에 강의 4차 시에 맨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자, 다음 중 영역이 다른 SQL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드랍이라고 하는 4개의 범위가 들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검색해와요. 데이터를 수정해와요. 데이터를 삽입해와요. 그렇죠? 이거 다 뭐죠? 데이터 조작 언어예요. 그렇죠? 드랍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객체,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삭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바로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른 하나가 바로 데이터 정의 언어인 드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바로 교재 4.2절에서 강의 4차 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정의 언어에는 어떤 명령어가 포함되는지 데이터 조작 언어에는 어떤 명령어가 포함되는지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중 레코드를 삭제하는 데 사용하는 SQL 명령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한대요. 그렇죠? 데이터 정의가 아닌 데이터 조작 언어죠. 조작 언어의 삭제 기능은 어떤 거 한다? 딜리트가 한다는 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드랍과 딜리트인데요. 드랍은 좀 더 설명드린 대로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 존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딜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4.3.3절을 설명하고 있고요. 4차 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어떤 건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정규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 중에 하나에 속해 하는데요.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4개가 바로 정규화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가 삽입될 때 릴레이션의 재구성의 필요성을 줄인다. 바로 정규화는 삽입, 삭제, 수정의 이상 현상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1번과 3번의 중복을 있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여 릴레이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형 모델에서의 릴레이션은요, 완벽히 두 개가 동일한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일부 컬럼이 계속 중복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정규화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거대한 릴레이션을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쪼개는, 이걸 분해한다는 건데,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정의에 비춰볼 때 4번이 바로 정답이 틀린 설명이겠죠. 4번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5.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왜 정규화를 하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강의 5차 시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릴레이션의 속성 간의 연관관계라고 합니다. 속성, 컬럼 간의 연관관계이고요. 성답은 두 개의 레코드에 대해서 컬럼 X의 값이 서로 같을 때 Y 컬럼의 값도 완전히 같으면 바로 X가 Y를 동속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정규화를 할 때 그러면 어떤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해할 때 어떤 컬럼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뭘로 한다? 바로 함수적 종속성을 가지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설명은 바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함수적 종속성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 교재 5.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 5차 시에서 누차 여러 번 어느 상황일 때 어느 컬럼이 종속한다는 걸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간의 종속 관계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화살표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뭐가 있어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다이어그램을 뭐라 하죠? 바로 함수적 종속성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마 벤 다이어그램 책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거 집합 간의 관계 설명하는 거예요. 중학교 시스템. 이게 아니라 함수적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컬럼 간의 종속 관계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교재 5.3.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강의 5차 시에서도 이 함수적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규화를 진행하니까 이 종속성 다이어그램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노크 관리 릴레이션에 포함된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서 함수적 종속성의 정의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그런 뜻이지만 이런 식의 보기가 좋은데요. 목적이 담당 도선사를 종속한다. 목적이 담당 도선사를 종속한다. 문제는 같으면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목적이 지금 1번, 2번이 서로 같죠. 그렇죠? 그런데 담당 도선사가 둘이 서로 같아요. 나머지는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1번은 맞는 종속성이에요. 그렇죠? 2번은 어떤가요? 도크 번호하고 입항 시간이 추앙 시간을 종속한대요. 그렇죠? 도크 번호와 입항 시간이 서로 지금 이 두 개가 쌍으로 묶였을 때 같은 게 있나요? 보니까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항 시간이 같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2번도 맞는 종속성이에요. 도크 번호하고 입항 시간이 목적을 종속한대요. 그렇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4번 뭐예요? 출항 시간이 목적을 종속한대요. 출항 시간이 목적을 종속한대요. 자,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서로 같아요. 12시 45분, 12시 45분.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하역 주유예요. 같을 때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죠.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올바른 종속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지금 5.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의 5차 때도 어떤 건지 누차 설명드리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제약 조건이 강한 순으로 정규형 간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 강한 순으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정규형 과정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PC 정규형, 그 다음에 4번, 5번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약 조건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강화된 거니까요. 답은 이렇게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지금 낙하 쪽으로 가고 있고요. BC의 위치가 2번 이상하고요. 마찬가지로 4번 BC의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3절에서 정규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릴레이션의 정규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교재도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예제인데요. 자, 이 정규형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1정규형은 대답을 가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 2정규형은 뭐냐면 모든 키가 아닌 속성들이 키에 완전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키가 도크번호 입항 시간인데 완전 종속되어 있죠. 이건 2정규형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3정규형은 뭐냐면 이행적 종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크번호 입항 시간이 목적을 종속해요. 목적이 담당 도선을 종속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크번호 입항 시간이 담당 도선과 종속해요. 이거 이행적 종속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정규형은 안 되고 그 바로 전인 2정규형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5.3.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규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6차 시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가물가물하네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질문인데요. 잘 기억해주세요. 위 릴레이션의 정규형은 무엇인가? 어떤 지금 두 개의 키가 있었고요. 그게 어떤 하나의 속성을 종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성이 키의 속성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를 종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일단 이행적 종속이 없으니까 바로 3정규형까지는 된 상태인데
비시정경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시정경의 조건은 뭐냐면 T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속성은 어떤 것도 동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비시정경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T가 아닌 속성이 T에 어떠한 속성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시는 아니고 3정경까지만 이것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행적 종속이 되지 않으니까 BC까지는 맞지만 3정경까지 맞지만 BC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규형을 한 단계 증가시킬 때, 자, 그러니까 3정규형이니까 하나 증가시키면 BC잖아요. 그러면 이 BC 정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지금 그 정규형을 없애버려야, 동속성을 없애버려야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뭘 종속하는 것? 예, 바로 사업자 번호랑 그 건축물이 공사 부분을 종속하는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겠죠. 그렇죠? 뭐냐면 건축물이 T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 속성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BT에 해당되는 속성이 어떤 속성을 종속하는 걸 없애버려야지 BC 정규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4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공사 부분을 종속하는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어떻게 한다? BC 정규형, BC 정규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 교재 5.3점 다들 주차시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7개, 물론 세 문제 앞으로 있어서 더 많긴 했지만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요. 굉장히 제가 생략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중간쯤 한번 점검해보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점검을 보기 줄어드니까 중간 복습 한번 체크포인트 형태로 한번